안녕하십니까. 최태열의 이념 강좌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바로 앞에 이념 강좌 첫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린 주제는 대한민국은 현재 이념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이념 전쟁에서 우파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두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 첫 번째 학습의 단계, 두 번째 조직의 단계, 세 번째 권력 장악의 단계, 이렇게 세 단계가 필요하고 그 각 단계에 쏟을 우파의 노력의 정도를 학습의 단계에 초기 50%, 조직의 단계에 그 다음 30%, 권력 장악의 단계 마지막 20%의 노력을 경주해야 되겠다. 이런 저희 생각을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강좌에서는 대한민국이 이념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이념전쟁도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적군과 아군의 정확한 구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적이라고 하면은 좌파를 얘기하고 아군이라고 하면 우파를 얘기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구별 기준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서는 소위 좌파, 우파 이걸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이에 대한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파 시민운동을 하는 분들도 이 좌파 우파에 대한 개념 규정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서는 좌파 우파의 개념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파와 우파에 대한 개념은 역사적으로 모두 세 번의 단계를 거쳤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처음 좌파 우파라는 개념 구분이 나오게 된 것은 프랑스 혁명기였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이 있기 전에 루이 16세에 의한 삼부회 소집이 있었습니다. 삼부회라는 것은 그 당시 프랑스 국민들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던 것이죠. 제1신분, 제2신분, 제3신분 이런 식으로 분류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 가지 신분을 분류했던 체제를 구체제, 앙시eng 레짐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제1신분은 성직자 신분, 2신분은 귀족 신분, 그리고 제3신분은 평민 신분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신분의 대표자들을 소집한 것이 소위 삼부회라는 회의체였습니다. 그런데 삼부회의 구성은 세 가지 신분의 대표자들이 모인 것입니다만 그 의결권은 제1신분을 모두 합쳐서 한 표, 제2신분 모두 합쳐서 또 한 표, 제3신분 모두 합쳐서 또 한 표 이렇게 각각 1대1대1 의결권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1신분인 성직자의 대표와 제2신분인 귀족들의 대표들이 서로 의견을 모은다면 그들의 의결권은 2가 되기 때문에 평민들의 의결권은 1이잖아요. 그러니까 2대1이 되어서 평민들의 대표자들이 아무리 주장을 하더라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프랑스 국민의 그 인구 비례를 놓고 보면은 평민이 대다수를 차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3신분의 대표자들은 그 인구 비율로 따지면은 우리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의결권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평민들의 대표자들끼리만 따로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회의를 국민의회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국민의회가 나중에는 뭐 입법의회, 국민공회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평민들의 대표 기관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3신분의 그 평민들의 대표인 국민의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 뭐 회의를 개최하면 의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의장이 한가운데 이리 앉고 의장의 좌측과 우측에 각각 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앉았다고 합니다. 의장의 좌측에는 누가 앉았냐면은 왕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왕이 지배하는 이런 그 체제가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왕정을 폐지하자. 그러면서 국민들의 대표가 권력을 가지는 이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공화정을 주장하고 공화파가 좌측에 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왕정 나름대로 뭐 좋은 것도 있지 않느냐 해서 왕정을 유지하자. 왕당파가 앉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의장을 가운데 두고 좌측에는 공화파, 급진적으로 왕정을 폐지하자는 급진개혁파, 우측에는 왕정을 유지하는 왕당파, 온건개혁파 이렇게 좌석을 배치함에 따라서 저희 좌파 우파가 갈라졌고 그 이후에도
좌파는 뭔가 그 사회를 급진적으로 바꾸자, 이것이 좌파고, 우파는 좀 온건하게 기존에 좋은 걸 지켜가면서 이게 우파였다 이거죠. 그렇게 좌파 우파를 구분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제 첫 번째 만들어진 개념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좌파 우파의 구별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대두되면서 기존의 부르주아지가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를 뒤집어 엎자라는 주장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진영을 좌파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기존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유지를 하는 것을 우파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성공하고 그런 공산혁명의 분위기가 전 세계로 퍼져나감에 따라서 거기에 반발하는 좌파의 계급혁명을 부정하고 온건한 부르주아지 자유주의자들에게도 실망한 어떤 계층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파시즘과 나치즘으로 가게 된 것이죠. 파시즘, 나치즘은 공산주의자들의 계급혁명을 부정하고 부르주아지 자유주의자들의 나약한 대응에도 불만을 표시하면서 국가와 민족을 강조하고 그런 좌파의 폭력적인 혁명을 또 다른 폭력으로 억누르면서 국가사회주의를 주장한 파시즘과 나치즘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좌파 내에도 온건한 좌파가 있고 또 급진적인 좌파가 있죠. 그리고 우파도 온건한 우파가 있고 급진적인 우파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온건한 좌파는 사회주의를 추구하면서도 폭력혁명을 부정하고 의회주의를 채택하는 이런 진영을 온건좌파 이렇게 부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급진좌파는 계급혁명을 부추기면서 폭력적으로 공산혁명을 일으키고 했던 그런 진영, 소위 공산주의자들을 급진좌파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파에서도 법치주의를 주장하는 쪽이 온건우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급진우파는 좌파의 폭력혁명에 대응하여 국가 권력을 사용하여 폭력적으로 좌파를 억압하고 국가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국가와 민족을 앞세우는 국가 사회주의적 가치를 내세운 것이 소위 파시즘, 나치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극좌파라고 하면은 폭력을 사용한 계급혁명을 부르짖는 공산주의자들이거나 우파 지도자들에 대한 암살을 위주로 하는 그런 집단도 극좌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극우파라고 하면은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공산주의자들이나 그 파를 억압하는 소위 파시즘, 나치즘이 극우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분류 방식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좌파와 우파의 구별 기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언론에서 얘기하는 좌파, 우파, 그리고 보통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좌파, 우파의 개념도 통상 그런 개념으로 지금까지 얘기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좌파, 우파를 구별한 새로운 기준이 나왔습니다. 그것의 시조는 하이에크라고 생각합니다. 1944년도에 저술한 노예의 길이라는 책에서 하이에크가 주장한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이에크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서 활동을 하다가 나치즘의 영향이 점점 커지는 것을 겪고 영국으로 망명을 한 인물이죠. 영국 런던 대학에서 한 10년 정도 강의를 했는데요. 하이에크가 볼 때 자신이 오스트리아에서 겪었던 어떤 나치즘의 형태가 영국에 와서 보니까 영국도 그와 유사한 흐름이 좀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하이에크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일종의 사회주의가 대두되었던 것이죠. 좌파와 우파를 구분하는 두 번째 역사적인 방향에서는 사회주의는 좌파, 그리고 나치즘, 파시즘, 우파 이렇게 분류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이에크가 보니까 그게 아니다 이런 것이죠.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나 파시즘과 나치즘의 뿌리가 동일하다는 것을 하이에크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 뿌리가 무엇이냐? 결국은 전체주의라는 것이죠. 개인보다 전체를 앞장세우는 사고방식, 이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나 파시즘, 나치즘이나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시즘과 나치즘을 주장했던 인물들이 사실은 그 뿌리가 보통 사회주의자들에서 출발했던 것이다 라는 것을 하이에크가 보았던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나 독일의 히틀러, 그 모두 그 전신이 사회주의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회주의적 가치를 가진 이들이 국가주의를 주장하는 파시즘, 나치즘으로 쉽게 이동을 하면서, 그러나 그들의 사고의 뿌리는 역시 전체주의이기 때문에 그들의 사상의 뿌리는 동일하다라고 하이에크가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에크가 노예의 길에서 주장을 한 것은
그런 그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좌파다 이거죠. 그래 전체주의가 아니고 개인의 자유 이것을 앞장세우는 것이 우파. 그래서 하예크를 비롯한 소위 자유주의자들이 내세운 좌파와 우파의 구별 기준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전체를 앞장세우는 진영이 좌파, 그리고 개인의 가치, 개인의 자유 이것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것이 우파, 이렇게 구분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구분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최태일의 책 속에서 소개한 고승읍 박사에 있어서 머리는 진보, 가슴은 보수라는 책에서 고 박사 제시한 좌파와 우파의 판별 기준 3가지 질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3가지 질문 중에서 저는 가장 핵심되는 것이 마지막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가 개인에 우선하는가? 라는 질문이죠. 전체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될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좌파적 사고라고 하는 것이고, 개인이 가장 중요하다, 전체보다도 개인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고가 우파인 것입니다. 그런 사상의 뿌리는 하예크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좌파와 우파의 구분을 따른다고 했을 때 또 하나 넘어야 될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자, 전체를 앞장세운다라고 하면은 뭔가 별로 좋지 않은 이미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익을 앞세운다, 공공선을 앞세운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나쁘지 않다, 그 좋은 이미지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보다도 민족과 국가를 앞세운다, 그게 뭐가 나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제3의 그 구별 기준으로 봤을 때 좌파와 우파를 구별하는, 좌파는 전체를 앞장세우지만 우파는 개인을 앞장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에 대해서 그것이 우파의 가치가 훨씬 소중하다라는 것을 가슴속으로 받아들이려면 그런 이론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좌파의 이론이 현실에서 과연 어떻게 적용되었느냐 하는 역사적 진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좌파라고 하면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만이 좌파가 아닌 것입니다. 민족과 국가를 앞장세우는 것, 이건 역시 좌파적 사고다. 그리고 공익과 공공선을 앞장세우는 공동체주의, 공화주의, 이들도 좌파적 사고다 라고 하는 개념 기준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전체와 공익과 공공선, 국가 민족을 앞장세우는 좌파의 가치관에 비해서 개인을 앞장세우는 우파의 가치는 개인의 이기심을 앞장세우고 공동체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좌파의 비난이 있거든요. 그 좌파의 비난을 넘어서는 우파의 대응 논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파의 대응 논리를 어떻게 개발해야 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다음 방송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태일의 이념 강좌 2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